예, 안녕하십니까. 저품격 영화 음악 방송, 영화도 음악도 아닌의 진행을 맡고 있는 언타이틀드입니다. 그 가장 혼란스러운, 혼란스럽고 힘든 12월 달이 찾아와서 이제 쇼의 주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처음에는 뭐 탄핵 같고 실제로 뭐 영화들이 있죠. 뭐 대통령 암살하기 뭐 이런 작품도 있고요. 비상계엄이라는 작품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권 관련한 어떤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차마 뭔가 좀 하다가 울컥할 것 같아서 많이 화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주제들로 좀 이번에는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리 혼란스럽고 힘들고 비정상적인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간은 계속 돌아간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어쨌든 12월이 됐으면 그만큼 좋은 그런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자리들을 좀 이 영화 음악 관련한 어떤 그런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한 번쯤은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쇼 주제는요, 그냥 뭐 되게 주관적인 2024년 결산 같은 느낌이죠. 연말 결산인데요. 뭐 별거는 없고요. 네, 옆에 같이 자리하는 이제 홍타시 준기 형님과 함께 올해 그래도 좀 봤던 영화들, 괜찮은 영화들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홍준기랍니다. 이렇게 어색하지?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나? 우리 이미 7월에 한 번 했잖아요. 그렇죠? 장마라는 테마 갖고 준기 형이랑은 한번 하기도 했었고 또 워낙 그때 호흡이 괜찮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좀 술 마시고 해서 그게 더 자연스럽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은 지금도 좀 술 먹고 있으니까요. 지금 네. 아직 들취했다. 도입부라. 그래서 뭐 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은 제 준기 형하고 저하고 영화 음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 자 어쨌든 간에 주관적으로 두 사람 모두가 좀 만족했었던 영화를 각각 두 편씩 네. 골라봤습니다. 예. 그 리스트는 이따가 풀 거고요. 오프닝에 틀었었던 음악은 올해 개봉한 영화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되게 주관적인 건데요. 제가 봤던 올해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좋았던 영화. 이게 참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테오도플로스 안겔로플로스. 아, 예, 테오도르 안겔로플로스 그리스 영화 감독의 유랑극단이라는 영화입니다. 1970년대에 나왔던 작품인데 이것도 역사 관련된 영화고요. 뭐 내전에 관련된 영화기도 하고요. 지난한 어떤 그런 역사의 후유증의 비애들이 좀 섞여 있는 영화인데 저는 그게 올해 봤던 영화 중에서는 유일하진 않지만 별 5개 준 작품.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형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안 보셨죠? 그 영화는 안 봤어. 태영 올림푸스는 그거 봤어요. 안개 속의 안개 풍경으로 속의 풍경. 그거 몇 개 한 더 봤는데 기억이 네, 잘 안 나네. 네. 유랑극단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아트 시네마에서 보긴 했었는데 뭐 좀 긴 영화라 그 양반 영화가 좀 길어요 항상. 그렇죠? 이 영화 또 예술 한 영화니까. 3시간 40분 막 이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졸면서 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쨌든 이 영화를 골랐고 슬슬 이제 첫 그런 영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 영화는 형님이 고르셨죠, 그렇죠? 네. 소개를 형님이 하실까요? 아, 네. 뭐 저는 이제 올해 되게 좋은 영화가 이 작년에 비해 더 많이 나왔다고 좀 생각을 드는데 좀 근래에 본 거 중에 빅토리의 클로즈 유어 아이즈 그렇죠. 골랐고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되게 우연찮게 봐서 뭔가 제가 원래 영화를 볼 때 좀 작가별로 이렇게 심도 있게 보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은 그 전작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사전 정보 거의 없이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화적인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거를 아예 모르고 그냥 되게 과작하는 감독이고 되게 오랜만에 영화를 냈다는 것만 알고 있어서 뭐 이 사람의 영화 스타일 잘 모르고 봤는데 감동이었으니까. 네, 그쵸. 근데 이제 딱 보면서 느꼈던 게 아까 초입부에 나왔던 노래 그 테오도르 앙헬로포스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같은 거의 뭐 마지막 시네 아티스트라 불리는 감독들 영화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영화 자체를 호흡도 되게 천천히 가고 뭐 약간 그런 시퀀스가 넘어갈 때 뭔가 약간 연극의 막을 내리듯이 딱 그렇죠. 그런 암전이 암전이 있으니까요. 있고 뭔가 그리고 더구나 제가 스페인 영화를 막 즐겨보는 타입은 아니라서 좀 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음, 굳이 이 영화를
조금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그거는 요거 영화 아, 음악 그럴까요? 듣고 한번 얘기할까요? 저희가 저기 항상 그 저희 순서가 음악을 먼저 사실 듣긴 하는데 그래서 간략하게 일단은 얘기를 좀 해줬으니까 네 저기 그 클로즈 유어 아이즈 빅토르 에리세 감독의 클로즈 유어 아이즈고요. 페데리코 주시드의 이것도 라파가 왔어야 되는데 스페인어를 그쵸. 못해요 우리 둘 다. 근데 제가 파파고를 돌려봤는데 어떻게 발음하죠? 히데 미 퀘리다 뭐 이런 식인데 히아미야 네, 미케리다. 뭐 약간 뭐 그런 식인데 네, 뭐 이제 내 사랑은 따라 뭐 약간 네 이런 그런 의미. 의미입니다. 예. 이거 발음 뭐 틀렸으면은 뒤에 예. 뭐 나중에 라파가 와서 보정해 주십시오. 몽둥이 들고 와서 저희 그 스페인어 교육해 주시면 되니까요. 일단 페데리코 주시드의 히아미아 미케리다 먼저 듣고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빅토르 에리세 클로즈 유어 아이스에 대해 좀 수다를 떨어봅시다. 네. 예.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 이거 들으면서 둘이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거 들으면서 되게 패잔병 같다는. 우리의 지금 네. 심정이죠. 네. 우린 아니요, 졌죠. 근데 패잔병이 아니죠. 우리는 승리를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약간 그 어떤 비애감이 있는 트랙인 건 확실하죠. 페데리코 주시드의 히아미아 미케리다를 듣고 왔고요.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그 빅토르 에리스의 클로즈 유어 아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이 감독이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한 1970년대서부터 그 이제 장편 영화만 따지면 4편밖에 안 나왔어요. 벌집, 남쪽, 햇빛 속의 모가나무,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제 클로즈 유어 아이즈, 이렇게 4편이 전부인 스페인에서 대표적인 어떤 과작하는 감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영화를 작년에 부산에서 처음 봤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개봉을 했기 때문에 개봉을 하고 나서 이 영화를 다시 좀 보게 된 그런 경우죠. 형님은 언제 보시게 되셨어요? 한 1, 2주 전쯤에 봤는데 그 사실 이 영화를 처음 접하면은 조금 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노래도 사실은 네. 지금 그 그렇고. 영화가 이제 대충 내용 자체가 처음 시작 도입부가 어떤 남자가 이제 딸을 찾아달라고 의뢰하는 내용인데 알고 보니 그게 영화의 한 장면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 영화 감독한 미겔 가라이라는 감독이 그 영화에 등장했던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훌리오인데 이 친구가 실종이 됐죠. 예. 실종되면서 약간 그걸 찾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건 일련의 예. 영화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의 내용과 이 사람이 실제로 찾는 과정에서 있던 일들이 연관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뭐 너무 약간 스포일려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일단 얘기해도 뭐, 되지 않을까? 뭐 어차피 이제 저희 여기 시청자들은 그런 거 일단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서. 예. 네, 뭐 그래도 뭐 기록이 남으니까. 근데 아니 뭐 아무튼 이제 이거 굳이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아, 뭐 굳이 내용까지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래. 이제 아무튼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마지막 시네 아티스트들 뭐 앙헬로 포스크나 뭐 그쵸. 안드레 타르코스키나 약간 이런 류 감독이 떠올랐거든요. 네, 그렇죠. 뭐 그러면서 사실 그 사람들 영화는 되게 힘든 영화들이라 근데 그렇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보면서 예술 영화 감독의 영화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처음 보고 나서는 막 이게 영화가 크게 그렇게 와닿지는 크게 않은.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꽂히는 건 없었는데 근데 아까도 뭐 잠깐 얘기하려도 말았는데 보통 이제 새로운 예를 들면 냉면 평양냉면을 제가 좋아하는데 평양냉면 처음 먹을 때도 이게 뭐 맛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뭐지 약간 호기심이 드는데 이 영화도 좀 그러다가 평양냉면도 집에 가는 길에 막 약간 뭔가 특별한 감정을 받았거든요 저는. 근데 이 영화도 굉장히 그런 게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영화를 심도 있게 보시는 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만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빅토르 에리스 자체가 좀 과작을 하는 감독이고, 그 이제 저는 어제도 빅토르 에리스의 남쪽을 보고 왔었는데, 왜냐면 지금 서울 아트 시네마에서 빅토르 에리스의 회고전을 하고 있어요. 22일까지 제 기억엔. 근데 이제 그 남쪽 같은 경우도 제 영화를 보고 있다 보면 끝나는 그 종결점에 가면 이게 영화가 대체 완성이 된가 싶거든요. 근데 실제로 완성이 된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부족으로 전체 시나리오의 3분의 1을 못 찍고 급하게 영화가 끝났어. 그래서 에리세도 실제로 이 클로즈 유어 아이즈라는 영화를 만들 때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기가 만든 남쪽이라는 영화를 미처 끝내지 못했다. 거기에서 좀 어떻게 보면 영감을 좀 받았다라는 대목도 있었고, 또 이제 형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시네아스트라는 이야기가 되게 이 영화를 좀 관통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긴 한 게, 이 영화가 필름으로 영사되고 필름을 발견하고 이런 류의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영사 기사의 대사로도 나오지만, 그쵸, 드레이어 이후에는 칼 테오도르 드레이어 이후에 영화의 기적은 끝났어 친구야 라고 얘기하는 이 대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대목인
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영화 감독하고 이 그 클로즈 유어 아이즈 안에 나오는 그 영화 속의 영화에 나오는 사실 그 주인공이 연기한 직업이 탐정 같은 거죠. 약간 흥신소? 그쵸? 그쵸. 근데 영화 해결사. 감독하고 해결사, 뭐 흥신소, 탐정. 저는 영화 감독하고 탐정이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주어진 어떤 인과들을 조립해 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게 사실은 필름의 메커니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필름 딱 저희 세대까지가 그 마지막으로 셀룰로이드 필름을 만져본 세대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저도 만져봤었어요. 옛날에 필름. 나는 영사실에서 일을 해봤었어. 아, 그래서 진짜? 그거를 교체하는 옛날 아르바이트를 해봐갖고. 근데 내가 딱 그거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제 디지털이랑 필름이 바뀌는 세대였어. 그쵸. 오고 그래서 가는. 나는 그걸 경험을 실제로 하긴 했어. 근데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그 파멜만스에서도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게 그 1초에 24장의 이 프레임들을 이렇게 숭덩숭덩 잘라가지고 이어붙이는 작업이 결국엔 영화고 그 주어져 있는 어떤 인과성이라고 하는 어떤 관계들을 좀 헤집어 나가면서 사실은 어떤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존재가 탐정이기도 하다 보니까 좀 클로즈 유어 아이즈를 보면서 어떤 그런 그 마지막 남은 필름 영화 세대의 송가 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나는 필름 영화라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아트 필름 뭐 그거에 대한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 그냥 아직도 필름 영화는 나오고는 있잖아. 그렇죠. 존재는 하잖아. 근데 이제 그 매체적인 종언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필름 영화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좀 빚어질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게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는. 다음 영화도 사실은 영화 안의 영화로 좀 이어지는 영화를 제가 좀 들고 왔어요. 이 클로즈 유어 아이즈는 준경의 픽이었다면 저는 조금 이제 의외의 영화기도 하지만 비슬라에서 이 영화 갖고 기사도 좀 썼기 때문에 올해의 영화로 이거를 좀 골라봤는데 그 전에 좀 그냥 먼저 이제 조금 이야기를 먼저 그러니까 노래 소개를 하고 이 영화 소개는 그 이후에 좀 하겠습니다. 그 마르셀로 자르보의 이제 엘리자베스 선셋이라는 사운드트랙 마지막 트랙인데요. 이 영화에 대한 소개는 이 음악 먼저 듣고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이 영화를 소개시키면은 올해 3월에 개봉했었던 토드 헤인즈 감독의 메이 디셈버라는 영화고, 그 토드 헤인즈는 사실 좀 유명하죠. 뭐 벨벳 골드마인도 있고, 파 프롬 헤븐도 I'm 있고, Not Here. 예, I'm Not Here도 있고, I'm 뭐 Not There, There. I'm Not There, 죄송해요. I'm Not There. 캐롤. 캐롤이 사실 대중적으로 가장 좀 최근 관객들한테 좀 유명한 작품인데, 메이 디셈버 사실 소재 자체가 진짜 좀 그 예민하다면 예민하고 좀 민감한 소재죠. 이게 그 실존 사건인데, 그 메리 케이 루트원호 사건이라고 해서 그 여교사 남학생 간에 이거를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성범죄 사건인지 그루밍 성범죄 사건인지 뭐 아니면은 치정 불륜극인지가 참 애매모호한 그 경계에 있는 사건인데, 이게 사실 좀 충격적인 게 이제 그 34살의 그 여교사, 내 아이를 갖고 있는 34살의 여교사가 당시 12살에 불과한 제자랑 성관계를 맺고 임신을 해서 아동강간죄로 7년 6개월을 복역하고 옥중에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제 둘이 결혼을 하고 지내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좀 사실 좀 충격적인 소재인데, 이 영화가 사실 좀 개인적으로 골라섰을 때 좀 흥미로웠었던 부분들은 그 소재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떤 그 이 르투어노 사건이라는 소재 자체에 좀 접근하려고 했었으면 그때 96년도 그 풍경을 그렸을 텐데, 이 영화는 굳이 그 시점을 15년 뒤로 끌고 와서,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다 출가를 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떤 여배우가 당신네들 사건을 갖고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찾아와서 그 집안을 좀 헤집어 놓는 그런 영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고르게 됐었어요. 형님도 보셨죠 이번에? 예, 어땠었나요, 형님은? 나는 이제 사실 네가 이 영화를 왜 고른지는 모르겠어. 올해 영화로 이걸 고른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나쁘지 않았어. 그냥 근데 이게 네가 아까 대충 얘기했는데 사건을 다루기보다는 인물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조 맞나? 남자 주인공이 그렇죠. 찰스 맨튼. 조에 좀 더 포커싱 돼 있고 그 사람의 약간 성장기라고도 좀 난 느껴지기도 했어. 그 약간 영화를 보면서 난 이거 되게 뭐 어제 오늘 봤나? 하여튼 그렇죠. 이거 준비하면서 봤잖아요. 네. 그래갖고 근데 이제 약간 좀 되게 그거야. 약간 그 뭔가 사육당하는 느낌인데 뭔가 나탈리 포트만도 뭐 대충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지. 내가 너무 내용을 깊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영화 보면서 토드 헤인즈가 약간 이런 걸 잘하긴 하는 것 같아. 약간 예민한 주제를 끌고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되게 자전적인 건 아니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걸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하는 감독. 그걸 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또 받았어 이번에. 그 저는 사실 이게 저 I'm Not There랑도 좀 유사점이 강한 영화라고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의 구조가 되게 흥미롭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실존 사건이 있죠. 르투어노 사건이 있고 그거를 관객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한 번쯤은 뭐 신비한 얘기, 서프라이즈 이런 데서라도 들어봤었던 그 정도로 유명했던 사건이고, 관련 사건 관련해서 뭐 판결이 나건 뭐를 하건 그러면은 국내에도 기사가 날 정도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자, 이게 저는 이 영화가 되게 흥미로웠던 이유가, 이게 너무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레이어가 좀 다층적이라는 게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굳이 따지자면은 잉마르 베르만의 페르소나에 더 가까운 영화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실존 사건을 알고 있는 관객이 있고, 이 관객이 영화를 보고 있다라는 그 상태가 있고, 그게 두 번째 층인 거고, 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 제작자가 실존하는 사건을 갖고 영화를 만든다는 세 번째 층위가 있는 거고, 이 안에서도 실존 사건들을 갖고 있는 인물이 네 번째 층위를 이루고 있다면, 이 다섯 번째 층위는 이 실존 사건을 연기하는 배우들을 갖고 또 영화를 만들겠다는 나탈리 포트만이 등장한단 말이죠. 이건 사실은 되게 양파 같은 어떤 레이어의 영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이 영화를 볼 때 이 소재 자체가 흥미롭다기보다 현실, 영화 속의 영화 간의 어떤 3자의 최소 3개 이상의 층위가
어떻게 현실과 영화 사이에서 서로가 좀 공방전을 벌이는지 이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영화의 진행 상황을 알고 이 실존 사건을 알고 있는 관객 입장에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들을 어떻게 다룰지 그러니까 어떤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걸 되게 영리하게 좀 잘 이용했다라는 측면에서 왜 그쵸 그 I'm not there가 누구 히스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실존 인물을 베이스로 했었잖아요. 히스레저 아니고 밥 딜런? 그쵸 밥 딜런. 헷갈렸다. 밥 딜런 히스레저가 나왔지. 히스레저가 거기 나왔고 밥 딜런. 딜런이라는 한 사람을 갖고 9개의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서 층위를 겹겹이 쌓아놓는다라는 사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캐롤에서도 매한가지고 감정 토드 헤인즈가 원래 예, 좀 나는 그렇다 생각해. 레이어를 레이어를 이렇게, 엄청 촘촘하게 쌓는 감독인데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 그런 어떤 영화 예술에 있어 정점을 좀 했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토드 헤인즈의 고점이 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기도 해요. 웨이 디셈버가 이게 좀 사실은 좀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찬성할 것 같은 의견은 전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그 토드 헤인즈가 영화와 현실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정점에 달한 영화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사실 했습니다. 그 이 영화의 음악 자체도 사실 좀 흥미로운데 이게 그 마르셀로 자르부스가 이 스코어들을 작곡을 했는데 이 전체 사실 스코어가 원래 원곡이 따로 있어요. 미셸 르그랑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영화 음악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조셉 로지라고 하는 영국 영화 감독의 그 금단의 로맨스 드라마인 사랑의 메신저에 썼던 음악을 그대로 싹 편곡을 해서 되게 난폭한 그런 튠으로 바꾼 그런 거란 말이죠. 이거는 시네21의 그 김혜리 기자 인터뷰, 김혜리 선배 인터뷰를 참고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흥미롭기도 하죠. 저는 그리고 연기에 대해서도 사실 좀 얘기할 게 좀 많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형님은 저기 인상 깊은 배우가 있었나요 거기서? 난 남자 배우. 찰스 사실 맨튼. 나는 잘 몰라 그쵸. 그러니까 잘 모르는 배우였어. 근데 그 원래 뭐 줄리안 모나 나탈리 포트만 같은 경우 워낙 뭐 유명하고 연기자라고 하는 그쵸. 배우니까. 네. 그 나는 그렇게 막 익숙한 남자 배우가 아니었는데 그 내가 좀 좋아하는 배우들의 특징이 그런 표정에서 나오거든. 네. 그런 멜랑콜리한 표정. 그래서 베누치오 델 토로 막 약간 표정 특이하잖아. 그 네네, 사람도. 그렇죠. 예상이 안 되고. 근데 이 배우도 약간 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인상 깊게 봤어 사실. 그 찰스 멜튼이 이제 한국계 미국인 배우예요. 몰랐네. 어머님 모계 쪽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제미 웨포 2세 정도의 혼혈로 알고 있는데 그 원래 사실은 저도 사실 좀 놀랐던 게 이 배우가 원래 좀 유명해지게 됐던 거는 하이틴 드라마 남주 어울릴만해. 예, 왜냐면 그 체격 자체도 그래서 사실 메이 디셈버에서 좀 더 그게 좀 찰떡 같기도 한 게 그 줄리안 무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그 젊음의 그 어떤 육체가 좀 도드라지는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약간 네가 아까 하이틴 배우 그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이 사람 자체가 이 영화 자체에서 네. 뭔가 정신의 성숙이 좀 멈춰 있는 느낌을 받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거랑 또 맞는 것 같기도 하네. 네. 오늘은 술이 없냐고 하는데 이거 술 마시고 있습니다. 없어. 다 마시긴 했는데 이 술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 말이 맞기도 하죠. 일정 부분의 성장기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성장인가는 좀 고민해봐야 될 소재는 있죠. 왜냐면은 나탈리 포트만의 그 장면이 과연 그걸 성장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은 그 어떤 공고히 싸웠었던 어떤 그것이 이제 강압적으로 싸워왔는지 자의적으로 싸워왔는지 모르는 그 가족의 경계가 붕괴되는 장면으로 봐야 되냐는 좀 분분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결론은 나탈리 포트만도 똑같은 그쵸. 거니까 예, 그쵸.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역설적인데 여기서 찰스 멜튼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근데 사실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긴 한데 두 번 속아 넘어간 존재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예, 어떻게 해석을 보자면. 하자면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확실히 에어른 같거든요. 보면은 에어른에 가깝죠. 분명히 성숙한데 아이한테 대하는 모습은 상당히 오히려 성숙하죠. 아이가 좀 더 근데 그렇죠. 아이랑 오히려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 음. 그러니까 자기 아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덜 잘한 측면들이 그러니까 두드러져 보이기도 하고 그 어떤 고뇌하는 연기를 되게 잘하는 배우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음 작품에서 이 배우가 좀 어떤 것들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이제 아무런 정보 없이 그러니까 네네. 투데이즈 거만 알고 봐서 네. 내가 이 영화의 디테일을 아직 탐구를 못했거든. 네네. 근데 네가 말하는 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네. 네. 그래서 사실 이 르투어노 사건 자체도 상당히 지금까지도 좀 의견이 분분한 어떤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영화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씬이 그렇게 잔혹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해요. 참 잔인하다. 이 영화가 참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사족 같은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그 마지막 엔딩 씬은 이거 없으면 좀 더 오히려 영화가 되게 그 뭉근한 느낌인데, 이 나탈리 포트만이 나오는 마지막 엔딩 씬이 되게 사족 같은 느낌인데, 이 영화가 더 오돌토돌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좀 강한 그런 영화인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사실 클로즈 유어 아이즈도 영화에 대한 영화고, 메이 디셈버도 영화와 영화에 대한 영화지만, 형이 고른 다음 영화야말로 정말 복잡한, 어찌 보면은 단순하고 어찌 보면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올해의 영화가 아닐까. 그리고 이 영화를 평론가들이 모두 다 꼽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선정한 거는 이견이 없는 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음악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마자 아마 다들 다 예상을 하긴 할 테지만, 그래도 음악 듣기 전에 소개를 좀 하자면, 제가 술을 먹어가지고 이시바시 에이코의 Evil Does Not Exist 먼저 듣고 다음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시바시 그 이시바시 에이코의 Evil Does Not Exist 듣고 왔고요. 뭐 제목과 음악까지 추론할 수 있듯 형님이 고르신 악은 올해 존재하지 영화 않는다. 그쵸 하마구치 류스케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올해 영화로 뭐 이견이 없는 그런 영화죠 사실은. 네. 저는 이 영화 사실 하마구치 류스케를 제가 이제 좀 되게 좋아하는 일본 영화 감독인데 뭐 현수랑은 사적으로 되게 얘기도 많이 하고 나왔었는데 이제 그 사람 영화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일상과 뭐 비일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적 진행이 되잖아요 많이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드라이브 마이 카도 그랬었고 무형과 상상이나 그 전작들도 많이 그랬었는데 처음에 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보는데 이거 다큐멘터리 필름 같다. 엄청 이런- 건조하죠, 예, 예. 그렇죠, 건조하죠. 엄청 건조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 표정이 그 사람도 좀 특이하거든요. 그렇죠, 읽기가 좀 어려워요. 예.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뭐 중편 영화 감독이고 네, 배우가 아니에요. 배우 네. 출신이 아닌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인 이제 하마구치 류스케처럼 물론 비일상적인 장면 이런 거 등장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저는 이거는 이번엔 영화 이러네 하면서 되게 신기하게 보다가 거의 뭐 마지막쯤에 와서 갑자기 이제 뒤통수로 세게 그쵸, 맞은 거죠. 세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를 볼 때 이 사람 영화가 좀 메타포가 되게 많이 던져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찾으려고 하면서 보는데 조금 되게 방심한 상태로 보다가 갑자기 그 장면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한 번 더 봤거든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래서 어떤 영화는 한 번 보는 것보다 두 번 봐야지. 네, 이거는 좀 무조건 두 접하게, 네, 번을 봐야지 되는 그런 영화들이 네, 있죠. 그래서 좀 진짜 너무 재밌게 봤고, 그러니까 기존 전작들에 비해서 막 좀 되게 건조해요, 맞아. 되게 그쵸. 되게 좀 낡은 느낌도 나고 촬영 방식 자체도. 그래서 뭐 이 영화는 올해 봤던 영화 중에 사실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은 영화라고 저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보고 나서 개인적으로 조금 들었던 그런 그 생각이 그 제가 코멘트로도 이거를 남겼는데 물론 이제 제가 원래 일하던 잡지인 시네21에는 그 코멘트가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세계는 비정형적인 프랙탈이고 하마구치 류스케는 그걸 알고 있는 유일한 감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거시적인 대단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그러니까 어떠한 인과성을 찾으려 하는 순간 저는 개인적으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영화 인과가 없는 건 전혀 아닌데 이 인과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뭔가 메타포와 이런 것들에 매달리게 된다면 오히려 덫에 빠지고 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보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아래서 위를 이렇게 쭉 올려다 보면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막 곁가지가 쳐져 있는 그 형태. 거기는 어떤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나무가 작정하고 나는 어떤 법칙을 위해서 가지를 이렇게 자라야 되겠어가 아니라 자라고 나니 가지가 그 형태로 있는 거고. 그 사실 자연에도 어떤 프랙탈 법칙이라는 게 있지만 그게 정형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세계가 그렇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 하나라서 그런 의미에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게 중의적으로 읽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겠어. 네. 그 제목에 대한 얘기도 좀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제목이 아무 생각 없이 지은 거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자체도 원래 프로젝트 자체가 음악을 먼저 받고 갑자기 이걸 영화로 만들게 된 거라더라고. 좀 재밌게 했지. 그래서 뭐 안 보신 분들은 나는 연말에 좀 보기 또 좋잖아 이게 또. 지금 몰라. 아닌가? 지금은 난 괜찮을 것 같아 오히려 혼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적어도 눈이 오니까요. 눈이 그러니까 오는 약간, 설원한 풍경이니까. 그래서 네. 나는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뭔가 올해 연말이 조금 마냥 행복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좀 한번 요즘 시절에 이렇게 한번 봐주면 또
영화 음악에 대한 얘기도 사실 좀 할 말이 많죠. 네, 이시바시 에이코가 이제 드라이브 마이 카서부터 해서 좀 이제 하마구치 류스케랑 작업을 좀 부단히 난 하고 찰떡인 것 같아 둘이. 예, 좀, 그리고 그 11월 16일에는 내한도 했었잖아요. 나 그거 기프트라는 몰랐어. 공연으로. 예. 아 기프트가 그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좀 비슬라에도 인터뷰가 있어요. 아 예, 여러분 비슬라가 이런 잡지입니다. 그 이시바시 에이코 관련 인터뷰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그런 잡지인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 이시바시 에이코 그 음악가와 하마우치 류스케 간의 그 케미가 상당히 좋아요. 둘이 원래 처음 이제 조금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독일 뉴웨이브 감독이었던 라이너 베르너 파스핀더의 그 연극이었죠. 그 연극을 네 이제 기반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스코어 작업들을 하고 있었던 이시바치 에이코와 하마구치 류스케 간의 어떤 교류가 있었다고 확실하진 않아요. 술을 좀 먹어가지고. 근데 이제 핑계대지 마. 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그런 둘의 호흡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류스케 감독이 이시바시 에이코한테 그 하르트무트 비톰스키의 먼지라는 그 영화를 먼저 좀 보고 세 곡 정도를 작곡해달라 이런 비하인드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도 사실은 좀 보면은 재밌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랑 무관하다면 무관하고요, 유관하다면 유관한 영화긴 한데요. 그냥 뭔가 그런 그 발상이 너무 신선하잖아요. 영화가 먼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A라는 영화를 먼저 보고 음악을 먼저 제작해 주세요 하고 그다음 영화를 제작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죠. 사실 저는 그 악조난에서 형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장면은 어떤 거였어요? 그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마지막 엔딩 씬이군요. 너무 충격적이긴 했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두 가지 정도의 씬들이 있는데, 저는 하마구치 류스케가 차를 잡는 씬을 되게 좋아해요. 나도 아니 그거 얘기할까 했는데 네. 그 차 이렇게 애 데리러 갈 때 네. 후진화로 빠고 네. 이런 거 있지. 그런 네. 장면들 좀 재밌었어 나는. 네. 아 맞아. 그러니까 드라이브 마이 카 때도 그렇지만 탈 것으로의 영화는 사실 유관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기차에서부터 영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즈도 매한가지고 오즈의 기차 뭐 이렇게 뭐 그걸 나중에 뭐 저기 뭐야 허우샤우시엔이 그 저기 카페 류미에르에서 오마주하기도 했다시피 탈 것으로의 영화는 상당히 뭐 있는데, 그 패닝 숏이라 그래야 되나요? 180도 패닝 숏, 이게 진짜 맛돌이야. 근데 그거 좀 보다 보면 그 장 되게 반복되잖아. 네, 차 네. 이제 딸내미 데리러 가는 네. 장면에서 그게 좀 재밌게 나도 봤지. 네. 그냥. 그러니까 참 그런 장면을 어떻게 찍을 생각을 했나라는 생각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21세기에 와서의 탈 것에는 블랙박스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그런 느낌 들지. 그거. 이렇게 필요한 담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블랙박스로 보여주는 건 솔직히 좀 너무 투박한 접근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류스케는 그걸 180도 패닝으로 블랙박스로서의 또 다른 눈으로서의 카메라가 작동하는 영화, 뭐 자동차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두 번째로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 류스케 영화에서 항상 좀 등장하는 장면인데 어떤 길게 잡는 수기의 장면이 있어요. 나 잘 모르겠는데 그거 오케이. 뭐지? 토론하고. 아 그렇죠. 드라이브 마이카에서는 그 서로 다른 그 배역? 언어를 갖고 있는 배우들이 그 리허설하는 장면을 너무 길게 잡아요. 아사코에서도 사실은 그 이런 류의 그 장면들이 나오고, 해피아워에서는 두 번이나 반복되거든요. 그게 무슨 그 약간 현대무용 수업이라 그래나 기수업이라 그래야 하나, 그때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소설 쓰고 그 소설 낭독회하는 장면이 있는데,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의 어떤 인장 같은 것 중 하나가 인물이 다수가 모여 있고 그들이 여러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되게 긴 테이크로 잡는. 그렇네. 거죠. 글램핑 거기 얘기 되게 그쵸. 길게 잡지. 글램핑 수기 장면을 보고 있으면 그게 좀 이제 좀 인상에 남는데, 사실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씁쓸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좀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그 논리가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수기라는 게 존재하는데 작금에는 사실 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좀 보고 있다면은 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씁쓸한 부분도 있어요. 카메라가 수기로서 작동하고 있을 때 그 논의의 공간, 공론장의 공간으로서 작동하는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시민사회 자체에는 그렇게까지 큰 이상은 저는 없다고 보고, 근데 그것을 허락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압제의 손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개인적으로. 그 너무 센 발언은 아니죠.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아무튼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 하마구치 류스케가 이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간판이 됐죠. 그렇죠. 선두주자죠. 예. 뭐 고로에다 이렇게라도 좀 제외하고 이제 젊은 감독 중에서는 그래서 그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들을 보면은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10년대 들어서 일본 영화가 되게 좀 침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인 침체를 예. 겪었었죠. 근데 그때. 이제 하마구치 영화들을 보면은 90년대에서 2000년 초반에 일본 영화의 향수가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 네네.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걸 좋아하시면은 뭔가 한번 접해 보시면 다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반대하는 부분은 진화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아니 그죠 진화의 진화죠. 버전에 가깝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 뒤에 소개할 감독이 좀 더 복각에 더 가까운 감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류스케 영화는 좀 더 현대 영화에 더 가까운 느낌이 들고, 이제 뒤에 소개할 그 어찌 보면은 그 좀 형님이 소개하신 영화가 좀 정배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이제 뭐 아직 영화 제목을 안 할 건데 이 영화 너가 이제 예. 보라고 해서 본 거지. 예. 근데 너무 좋았고. 근데 이 감독도 이제 어떻게 보면 류스케와 같은 그거거든. 그쵸. 그거잖아. 예, 일본 같은 영화에 세대에서 되게 차기 주목받는- 주자죠. 어. 예, 차기 주자죠. 근데 이거가 진짜 사실 연말에 봐야 되는 영화다. 아, 나는 그렇죠. 아, 그거 나는 맞죠. 맞아요. 이게 맞아요. 진짜 네. 오케이 일단 아니 음악은 이따가 맨 마지막에 틀 거니까. 아, 예. 그 말 나온 김에 이제 다음 영화 소개를 하면, 그 다음 영화는 미야케 쇼 감독의 새벽의 모든이란 작품입니다. 예. 새벽의 모든이란 작품. 네. 미야케 쇼의 새벽의 모든이 이렇게 올해 이제 안 그래도 그 사사로운 영화 리스트 이제 영상 자료원에서 발간이 됐을 때 저도 이제 좀 찾아봤었는데, 새벽의 모드를 물론 꼽는 분들도 좀 계시긴 했었는데 많았네요. 생각보다 4표나 받았었네. 아, 생각보다 많았군요. 그래. 다행이네요. 근데 어쨌든 또 많은 이들의 베스트 리스트에 들어가진 또 않는 영화기도 한 그런 작품이라 좀. 근데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내 생각이야. 네. 조금 친숙해서 아, 좀 사람들은 막 약간 멋있고 이런 걸 좀 더 꼽는 것 같아. 내 생각이야 이거.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대중적인 느낌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좋았어 난. 나의 생각입니다. 예, 이거. 예. 아유, 맞는 게 그러니까 뉴스케 영화에 비해서는 솔직한 예. 얘기로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맞아, 있는 맞아. 영화죠. 그러니까 작년에 개봉했었던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도 그렇고, 그 전에 개봉했었던 그 너의 새는 노래 그 노래 할 거야 하나? 하여튼간에 그 Birds Can Sing도 있고, 그렇고 Your Birds Can Sing도 그렇고, 뭐 와일드 투어도 그렇고. 사실은 사실 제목 때문에 조금 안 땡긴 것도 있었어. 내 취향인데. 아 그렇죠. 약간 소위 얘기해서 좀 깔롱진 제목은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조금 그리고 약간 뭐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양산형 일본 멜로 같은 그런 제목처럼 제목이라서. 느껴지기도 하죠. 처음에 얘가 이거 했을 때도 제목 이게 뭐였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새벽의 모든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 두 남녀가 나옵니다. 한쪽은 공황 장애를 겪고 한쪽은 이제 그 PMS 생리 증후군을 겪고 있는 여성이 나오고, 공황 장애를 겪는 남성이 나오고, 이제 두 남녀가 어쩌다가 그 완구 회사에서 이제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형님 말대로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야케 쇼에 대해서는 그 라디오 쇼에서 이런 비평적
감독으로 자꾸 이렇게 대하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미야케 쇼가 다음 작품도 좋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 좀 어찌 보면 하마구치 류스케보다는 좀 더 지지하는 감독에 더 가까워요. 개인적으로. 나도 사실 미야케 쇼 같은 경우는 좀 희망적이야. 그러니까 좀 요즘 시대에 이런 영화를 더 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되게 원래 냉소적인 거 막 사르카즘 이런 거에 꽂혀 있던 사람인데 안 그래도 좀 밝은 걸 보려고 하는데 약간 미야케 쇼의 영화를 보니 조금 너가 말한 대로 좀 그런 기분이 좀 있더라고 나. 그렇죠. 그 사실 이 영화의 미덕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쉽게 동정하지 않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겪는 PMS 생리주문에 대해서는 뭐 이제 걱정하고 위로하고 챙겨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의 육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죠. 그 고통이 100% 공감은 못하지. 100% 헤아릴 수 없어요. 반대로 내가 공황 장애를 겪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왜 공황에 왔는지, 그 사람의 공황의 강도가 어떤지 실제로 미야케 쇼도 인터뷰에서 두 병리학적인 공통점이 뭐냐? 그럼 100이면 100 증상과 강도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쉽게.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거는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참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서로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쉽게 넘겨짚는 세상이잖아요. 그치. 그렇죠. 이렇게 그냥 하면 되지. 약간 약간 이런 거잖아. 야, 나도 아파봤어. 같은 건 아니지만 나도 버텨봤어. 이런 말들이 사실은 횡행한 시대에 제가 이거는 신의 21의 한 줄 평으로도 좀 남기기는 했었어요. 새벽의 모든 같은 경우에는. 저 봤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내가 뭐라 썼는지 기억이 안 나. 그 참 부끄러운데 갑자기. 오늘 공부하다가 이거 디깅하다가 네네네. 봤거든요. 네. 제가 이때 아마 최고점은 아니고 한 9점 정도 줬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한 별 한 개 반. 4개 반이요. 네 개 반, 네, 네 개 4개 반? 반 줬었는데 그쵸. 제 썼던 평 나무위키에 있길래 읽어보면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불안의 궤도들이 각자의 지진계가 될 때라는 그런 문장으로 제가 썼네요. 근데 네네.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그런 인물들뿐만 아니라 전 영화적 동선이나 카메라 인물의 동선에 있어서도 이 영화의 엔딩 장면이 그래서 정말 좋아해요. 저는 엔딩 장면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그 말하면 안 되지 않나 이거?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크레딧 올라갈 때.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급하게 봐. 오케이. 크레딧 올라갈 때 보면은 이제 막 캐치볼 하는 남자들, 퇴근하는 사람들, 우리 이제 그 뒤풀이 갈까 하는 같은 회사 직원들의 동선들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동선이 하나도 안 겹쳐요. 공을 던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인물이 지나가지 않아요. 퇴근하는 동선이랑 서로가 겹치지가 않아요. 단 한순간도. 근데 근데 이 사람들이 퇴근하고 일상을 즐기고 있는 이 광경을 보고 있으면 동선이 하나도 안 겹치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뭉클한 따뜻함이 느껴져요. 저는 사실 그게 근데 미야케 쇼가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다는 철학을 관통하는 거는. 그쵸. 가장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저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결심을 했었던 거예요. 나는 미야케 쇼의 다음 작품이 나올 때까지 이 사람 끝까지 지지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가 있게 된 거죠. 왜냐면 이게 되게 이게 되게 하찮은 장면처럼 보이지만 되게 제 입장에선 상당히 잘 설계된 장면 같은 근데 거죠. 정확히 이 사람 영화를 관통하는 장면이 있네. 영화 그쵸. 전반에. 맞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야케 쇼라는 감독을 더 좀 이렇게 덕질처럼 이야기를 좀 하자면 미야케 쇼라는 감독 자체가 어떤 각 인물들이 갖고 있는 궤적을 진짜 잘 그리는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에서는 청각장애인 복서를 그리고 있는데 그거를 쇼 편집으로 해서 들리지 않을 때 사실은 기타노 다케시의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였나요? 있어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못 봤어요, 그것도 그거는. 청각장애 갖고 있는 서퍼 얘긴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아예 적극적으로 안 들리는 거를 좀 차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미야케쇼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들리지 않는 그런 복서의 어떤 일상성 훈련을 하고 그 매번 훈련을 하고 복싱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 숏의 구성을 되게 타이트하고 정교하고 규칙적이게 가져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비록 들리지 않지만 어떤 삶은 리듬으로서 조형된다라는 걸 드러내거든요. 그 들리지 않아도 복싱은 리듬이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싱 되게 리드미컬한 운동이잖아요. 하나 둘 슉, 하나 둘 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물이 갖고 있는 궤적에 대해서 영화로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감독이다. 그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도 삼각관계 약간 그 프랑스와 트리포 같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 구도인데 그 인물들의 궤적들이 서로 겹치고 흩어지고 하는 그 광경을 되게 영화적으로 잘 포착한단 말이죠. 밀어내는 인력과 청력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사실은 좀 뛰어난 그런 감독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보세요. 꼭 보시라고요. 이 영화 야 미야케쇼는 전작을 다 봐도 돼요. 장담할 수 있어. 저는 뭐 이번 영화는 진짜 좋았고 대충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과거에 우리 뭐 상처 받고 힘들었는데 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미래로 나갈 거고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이 영화 자체가. 네. 그러니까 서로에게 과하게 침범하지 않은 채 그 서로의 상처들을 품어낼 수 있는 관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까 정치 얘기를 좀 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미야케쇼가 그리고 있는 어떤 인간상들, 인간 군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이상적인 사회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나도 들어요. 그렇게 예. 생각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경계를 범하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를 아낀다라는 그 마음은 확실하거든요. 저는 그게 이 연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저는 시위 현장을 보면서 그게 잘 구현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게 참 느껴지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르신들과 응원봉을 들고 있는 젊은 세대들과 민중가요를 듣는 어르신들이 한데 섞여 있는데 아직 안 가셨잖아요. 좀 갔다 왔어요. 아니 저는 이제 내일 모레 갈 생각이 있긴 하지만 네. 이제 그런 어떤 시민 사회가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러니까 어떤 미야케쇼가 그리고자 했던 어떤 인간 군상의 현장이 어쩌면 이 가장 혼란스러운 네, 맞아. 전국에서 가장 잘 시민 사회를 통해서 좀 구축되어 가고 있지 않나. 물론 중간 중간에 좀 아쉬운 발언들, 아쉬운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던 광경들도 뭐 들어보니까 있었어요. 근데 크게 봤을 때는 그것마저도 내홍처럼 좀 겪어 나가면서 성숙해지는 어떤 사회의 모습들을 좀 저는 그런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석에서 서로 얘기했지만 제가 20살의 시작을 그 과거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시작을 했고 이제 내년이 되면 제가 한국 나이로 이제 29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공교롭게 이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뭘 돼? 그러니까 탄핵이 될 수도 있는. 예. 그러니까 뭐 되길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얘기 나와도 되죠, 형들? 보고 있냐 누가? 아니 뭐 몰라. 알아서 뭐 네, 편집해. 알아서 편집할 거면 편집하세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광경 속에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제가 과거에 그때 탄핵 시위 갔었던 현장들도 그렇고 작품의 현장들도 그렇고 좀 그것들이 좀 점차 구현되고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염원이 좀 담긴 픽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음악 들어볼까요? 네, 이제 끝으로 미야케쇼가 되게 웃긴 게 그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미야케쇼 씨가 가만 보면 그 랩하시는 분 중에 염따 씨를 좀 많이 닮았어요. 힙합 좋아하는데. 실제로 힙합을 좋아해요. 그리고 힙합 아티스트들 뮤직비디오도 많이 만들었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 뭐 누자베스서부터 해서 이런 그 이제 트랙들을 많이 듣고 자라오고 그랬었던 세대였고 그래서 본인 영화에서도 좀 그 힙합 아티스트들의
사운드 트랙을 좀 많이 맡기는 경우가 파다한데 이번 새벽의 무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하이스펙이라고 하는 그 분배 프로듀서와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오늘은 좀 따뜻한 어떤 하이스펙의 팀을 듣고 이야기를 좀 맞춰보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혼란스러운 시대에서도 무탈하고 또 성숙해지는 그리고 꼭 버텨내고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그렇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겨냅시다. 이겨냅시다. 저희도 응원하고 또 달려가겠습니다. 그 현장으로. 마지막으로 하이스펙의 팀 듣고 저희 12월에 영화도 음악도 아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